IMF 이후 아파트 분양에 광풍이 불던 2000년 초반, 나는 한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브랜드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는 일이었다. 가끔 개별 아파트를 디자인하기도 했지만 주로 대량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관리하고 매뉴얼화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 평형대별로 천편일률적인 인테리어를 생산해내는 일이니 단조로운 면도 없지 않았으나, 한편으로는 아파트의 브랜드 마케팅 작업에 일조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협의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며 열정을 불태운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에 가장 많이 쓰였던 표현 중 하나가 유로풍이라는 것이었다. 유로풍 아파트, 유로풍 디자인, 유로풍 라이프 같은 말들이 난무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도 정확히 모르던 애매한 단어 유로풍. 대략 추정하자면 왠지 고급스럽고 왠지 낭만적일 것 같고 뭔지는 몰라도 하여간 좋을 것만 같은 그 느낌을 담은 말로 통용되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이미 유럽을 경험한 상태였다. 밀라노에서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공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 기간 거기서 살았다고는 해도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나에게 유럽은 여전히 정서적으로 아득히 멀고 다른 세상이었다. 회사에서 분양 카탈로그에 수없이 유럽풍이라는 단어를 적어놓는 걸 보면서 언젠가 꼭 다시 돌아가 유럽풍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겪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리움이기도 하고 여전히 동경이기도 한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다. 2007년 겨울, 나는 길고 치열했던 한 프로젝트를 끝낸 후 직장에 사표를 내고 한국 생활을 정리했다. 오랜 고민 끝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기로, 그래서 진짜 유럽을 겪어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2008년 새해가 밝자마자 나는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밀라노의 삶의 터전을 잡고 인근 브리안자에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그렇게 이탈리아에서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밀라노가 이탈리아 디자인의 쇼룸으로 기능한다면 브리안자는 이탈리아 디자인의 심장부에 해당한다. 오랜 전통을 가진 가구 공장들이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명품 가구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브리안자에서 일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나는 브리안자에서 단순히 디자인만이 아니라 그들만의 생산 방식과 체계를 배웠다. 나는 당시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기로 유명한 이 지역에서 유일한 동양인 디자이너였다. 독한 가구를 품지 않으면 버텨내기 어려웠다. 지역 디자이너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런던, 파리, 모나코 등 유럽의 도시들을 떠돌았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카타르, 두바이, 그리고 심지어는 파나마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의 클라이언트들과 만났다. 방랑생활에 지칠 법도 한데 주말이면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저가 항공표를 사들고 유럽의 다른 도시들을 구경하러 떠나곤 했다. 이탈리아에서 큰 프로젝트를 몇 차례 끝내고 나자 새로운 도전 의지가 솟구쳤다. 나는 새로운 회사를 경험해보고 싶어졌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탈리아를 떠날 채비를 했다. 유럽 여러 도시들의 스튜디오들에 이력서를 보낸 끝에 독일 쾰른의 호텔 전문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를 떠나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왠지 합리적일 것만 같은 독일인들과 일한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설레어서 한국을 떠나 이탈리아로 올 때보다 기대감은 더 컸던 것 같다.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가지고 있던 살림살이들을 벼룩시장에 다 내다 팔고 몇 가지 물건들만 차에 실은 다음 밀라노에서부터 거의 1000km를 쉬지 않고 운전해 쾰른에 도착했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새로운 삶은 녹록지 않았다. 이탈리아에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좌충우돌이었다. 언어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탈리아인과 독일인의 정서와 일하는 방식의 차이는 한국과 이탈리아 간의 차이보다 더 컸다. 이미 이탈리아의 삶에 익숙해진 나에게 독일인들의 사고방식과 대화 스타일은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졌다.
일상의 모습 또한 많은 것이 달랐다. 이탈리아에서 입었던 팔랑거리는 원피스와 예쁜 신발들은 독일의 날씨와 자전거 출퇴근길에는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혔다. 쾰른으로 이사하고 한두 달이 지나서부터는 아예 화장도 필요 없을 정도였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예쁜 식당에서 우아하게 식사하는 대신 돼지 다리에 칼을 푹 꽂아서 내놓는 전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가볍고 청량한 목소리를 내는 와인잔 대신 둔탁한 맥주잔을 거칠게 부딪히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투명하고 화려한 쇼윈도들이 늘어서 있던 거리는 창고 같은 쇼윈도가 질비한 골목으로 대체되었다. 쇼윈도에서 재미를 찾을 수 없게 된 후로는 시간이 나면 공원을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 시기에 그 많은 유럽의 나라들을 여행하고 종종 체류하면서도 크게 느끼지 못했던 나라별 차이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 여태까지 유럽에서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이탈리아에서 살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럽풍이란 이름으로 뭉뚱그려 보였던 것들이 갑자기 각기 다른 세상의 문물처럼 구분되어 보이기 시작했다. 독일에서 1년을 보내고 다시 나는 이탈리아로 돌아왔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일에 부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탈리아에 적응한 삶의 방식을 독일식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나에겐 한국식을 이탈리아식으로 바꾸는 것보다 이탈리아식을 독일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려웠다. 친절하고 차분하게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고 나누는 독일식의 대화보다는 가끔은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감정을 다 드러내며 다투더라도 속내를 가감없이 토로하는 이탈리아의 방식이 차라리 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의 짧은 체류 경험은 나에게 질문을 남겼다. 이탈리아도 유럽이고 독일도 유럽인데 이 두 나라는 왜 이토록 다른 것일까? 우리가 유럽으로 통칭했던 것의 실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때부터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할 때마다 그것이 다른 유럽의 도시와 구별되는 특징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굳이 강박적으로 찾아왔다기보다는 이전에는 찾지 못했던 차이점들이 자주 내 눈에 띄웠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바티칸 미술관에 가면 만나게 되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걸작에 채색된 유럽의 찬란한 하늘빛은 독일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네의 정원에서 보았던 파스텔톤의 색감은 파리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각국의 조각상들도 생김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차이를 보게 되자 비로소 교과서에서 그토록 배우고 익혔던 바로크와 로코코의 진짜 의미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필립 스탁이 모던하고 기발한 디자인에 담겨있는 아르누보의 춤춘 듯한 라인도 또렷이 보였다. 유럽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다. 그 세월 동안 틈틈이 여행했던 추억들을 돌아보았다. 경험으로 느꼈던 나라 간의 차이에 대해 생각하면 나는 또 묻고 물었다. 어디서부터 달라졌는지, 왜 다르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역사, 사회, 자연, 문화, 예술, 이 모든 것이 하나둘 답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얻은 답을 나의 일생 같은 여행 또는 여행 같은 일상 이야기와 함께 담아보았다. 이은화. 미켈란젤로가 그린 피렌체의 하늘, 제2의 고향 시에나. 내가 처음 발을 디딘 이탈리아의 도시는 시에나였다. 여행 책자에서만 의지해 여행을 다니던 시절, 그런 책자에조차 잘 나오지 않던 작은 도시였다. 그곳이 이탈리아에서의 첫 도시이자 유럽에서의 나의 고향이 되었다. 시에나에는 외국인들이 이탈리아를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덕분에 관광객이 많지 않던 그 무렵에도 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탈리아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곤 했다. 시에나는 토스카의 주도인 피렌체와 경쟁적 관계를 이루며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꽃피운 곳이다. 메디치가라는 걸출한 가문의 활약으로
토스카나 문화의 패권은 피렌체로 넘어가 버렸지만 말이다. 하지만 지금도 거리상으로 지척에 있는 이 두 도시는 토스카나의 가장 주된 관광지이자 이탈리아의 중세와 르네상스를 아우르는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도시들이다. 한국을 출발한 비행기가 로마 공항에 착륙한 다음 날 다시 버스를 타고 시에나로 출발했다. 로마에서 버스로 2시간 반을 달리면 시에나에 도착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시에나의 기차역은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에 있어서 기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편이 좀 더 수월하게 시에나의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날 버스에서 내려 시에나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성당의 저녁종이 울리고 있었다. 저녁 종소리를 제외하고는 세상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마치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중세의 마을 같았다. 시간이 어느 순간 멈춰버린 듯 했다. 내가 타고 온 타임머신, 시외버스 외에도 가끔 차들이 오가곤 했는데 그런 차들마저 없었다면 정말이지 우주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게 아닐까 착각할 뻔했다. 세상과 단절된 중세의 마을에서 나의 새로운 생활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겨울의 이탈리아는 우기에 해당한다. 로마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흐렸던 날씨는 시에나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었다. 처음 며칠간 단 한 번도 해가 뜨는 날이 없었다. 계속 비가 와서인지 세상은 온통 무겁고 어둠에 젖어 있었다. 이것이 고온 건조 온난 다습이로구나. 지리 시간에 외웠던 기후 조건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오 솔레미오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처음의 며칠 동안은 정말 참기 힘들 만큼 우울했다. 새해 첫날 떡국 한 그릇을 비우곤 곧장 비행기를 타고 11시간을 날아 이곳에 왔다. 11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봤자 한국에서 먹은 떡국이 소화되는 정도의 시간에 불과한데 어쩌다 나는 이토록 우울한 날씨 중세로 거슬러 올라와 있게 된 걸까? 나는 기념품 가게에서 캄포 광장 사진이 박혀있는 엽서를 사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가 죽어나간 골목 같다 라고 적어 한국의 몇몇 친구들에게 보냈다. 칙칙하던 중세의 골목에 며칠 만에 햇빛이 들었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자 햇빛이 마을에 쏟아졌다. 그날 처음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에 햇살이 구석구석 파고드는 것을 보았고 덕분에 오랫동안 맑은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었다. 그날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햇빛이 아니라 하늘이었다. 그 하늘은 내가 여태 보아온 하늘 중 가장 푸르렀다. 당시의 내 기분으로는 한국의 가을 하늘보다도 더 선명하고 푸르게 보였다. 시에나는 도시의 모든 건물이 주황과 베이지를 섞어 놓은 듯한 색으로 조성되어 있다. 오래된 시내 중심 건물은 물론이고 최근에 세워진 새 건물들도 언제나 같은 색의 벽돌로 지어진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다른 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에나의 땅색이라 할 색감의 벽돌로 지어 도시 고유의 색상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은 그 색깔 자체가 도시의 이름을 따서 시에나로 불리게 되었다. 도시의 모든 건물이 시에나 색의 벽돌로 지어진 하늘이 빠끔하게 보이는 중세의 좁은 골목길에서 나는 도시의 색상과 보색의 대비를 이루는 청명한 파란색 하늘을 보았다. 일부러 채색한 것도 아닌데 시에나 색의 건물과 푸른 하늘이 만들어내는 대비는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색이 주는 유의에 온전히 사로잡혔다. 그때까지 나는 한 번도 일상에서 이러한 극명한 보색의 대비를 의식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오로지 이곳의 땅과 대기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조화였다. 모차르트가 죽어나간 골목이라고 내가 이름 붙일 만큼 칙칙했던 골목은 햇빛을 받아 주황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시에나는 생기가 흘러넘치는 유쾌한 도시로 변모해 있었다. 태양이 선사한 빛과 맑은 공기가 안겨준 쾌청함이 골목골목 그득했다.
겨울의 시에나에는 종종 선물같이 맑은 날이 찾아왔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구름이 가득했다. 한 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눈이 와서 캄포 광장에서 박스 썰매를 타는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벌어지기도 했다. 나는 어느새 시에나의 기후에 적응하고 있었다. 첫 번째 이탈리아 여행, 피렌체에서 로마로. 시에나 생활이 2달 정도 되었을 때 한국에서 옛 회사 동료 2명이 로마로 여행을 왔다. 이국에서 옛 친구를 만나는 건 엄청나게 설레는 일이었다. 얼른 로마로 달려가야 했다. 로마로 가는 방법은 2가지였다. 우선 로마에서 시에나로 처음 왔을 때처럼 오래 걸려도 버스를 타고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있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면 피렌체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 된다. 나는 이번에는 근교에서 가장 큰 도시인 피렌체로 버스를 타고 나가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에서 기차를 탔다. 다행히 그 무렵에 며칠은 비가 뜸했다. 피렌체까지 향하는 동안 버스에서 올려다본 하늘과 자연의 풍경이 그렇게 청명할 수가 없었다. 굽이굽이 펼쳐지는 능선과 눈부시게 파란 하늘, 뭉게구름의 그림자가 술을 놓은 낮은 언덕들이 보였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에 도착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날 기차를 타기 직전 바라본 피렌체의 하늘은 여행을 떠나는 내 기분만큼이나 또렷하고 상쾌했다. 로마에 도착해서 패키지 여행으로 온 동료들과 합류해 도시를 구경했다. 첫 로마 여행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사로잡은 단 하나의 대상을 뽑자면 바로 미켈란젤로였다. 로마 여행을 하다 보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캄피돌리오 언덕의 파격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설계, 성모 마리아의 슬픔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산피에트로 대성당의 피에타, 그리고 바티칸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로마를 거닐다 보면 도시 곳곳에 베어든 천재의 숨결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바티칸 박물관의 여러 전시 공간을 구경했다. 조각상들이 있는 공간도 지나갔고 다양하고 정교한 보물들이 있는 곳도 지났으며 아테네 학당이 있는 라파엘로의 방도 거쳤다. 금빛 찬란한 시스티나 성당의 복도를 지나 마침내 바티칸의 하이라이트라 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가 있는 방 앞에 이르렀다. 패키지 여행에서는 어디가 하이라이트이고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준다. 관람 팁이나 주의사항도 사전에 일러준다. 가이드는 일행에게 여기서는 절대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복원할 당시 일본 NHK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판권은 NHK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복원이 완료된 해가 1994년이었다. 나는 복원된 최후의 심판을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본 기억이 없다. 지금 같았으면 복원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겠지만 그 당시는 모든 것이 지금처럼 빠르고 손쉽게 퍼져나가던 시절이 아니었다. 인터넷이 일상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니 각별하게 애쓰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 복원판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작품이 복원된 지 몇 년이나 흐른 그 시점에도 내 머릿속의 최후의 심판은 여전히 복원 이전의 색감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그려진 천정을 보러 들어갔다. 잠깐의 웅성거림이 곧 탄성으로 이어졌다. 이후 바티칸 미술관을 몇 번 더 방문했는데 이 탄성만큼은 항상 변함이 없었다. 벽화와 천장화의 웅장함과 정교함이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만다. 관리원이 크게 쉿 하며 조용히 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런데 나는 최후의 심판을 볼 때마다 그 웅장함이나 정교함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한 하늘색에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